안녕하세요, 여러분. 엉두루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주식 선택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 투자 대가들의 철학을 분석한 시리즈로 구성을 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앞으로 워렌 버핏, 피터 린치 같은 유명 투자자들부터 좋은 논문으로 유명해진 조셉 피오트로스키, 그리고 책으로 유명한 조엘 그린블라트 등등 많은 그룹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을 하나씩 다루면서 그들의 전략과 함께 그들의 철학을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저는 이들의 전략을 저작물이나 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을 했는데요. 사실 논문이 있다면 그 논문에 있는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만, 저작물을 통해서 추출한 전략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자의적인 해석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해 본 전략이 그 그룹 투자자들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거는 그들이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접근법으로 시장을 바라봤는지에 대한 이해,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전략과 관련된 책들이 진짜 많은데,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수많은 책들, 자신의 성공을 이제 이야기하는 책들, 그리고 그 성공에 이런 전략들을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책들 중에 상당수는 그 직관적인 설명에만 의존한 책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책들은 그 구체적인 데이터나 논리적 근거 없이 투자자의 감각에 기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책을 읽는다고 여러분들이 그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그게 맞는 사실인지 검증하기조차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주도하는 산업에 투자해라, 그리고 훌륭한 경영진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라, 이런 멘트들이 있겠죠. 훌륭한 경영진, 거버넌스가 좋은 회사, 주도하는 산업, 수익률이 높은 급등하는 주식들이 많은 테마가 있는 산업에 투자해라, 이런 식의 멘트들조차도 사용하는 지표들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제를 하도록 하거나 그거를 최대한 구체화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일부 성공한 급등주 케이스를 강조하는 경우도 좀 피했습니다. 어떤 전략을 얘기를 할 때 그 전략에 대한 근거로 특정 종목이 성공한 케이스만 전략의 유용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됐다면 정확히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실패했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급등주 관련된 주식들을 이제 선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책들 중에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찾아냈던 과거의 급등주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됐던 패턴은 장기간 하락을 한 다음에 하방에서 거래량이 폭등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움찔 이렇게 상승했을 때 요때 사면 나중에 급등하는 케이스가 워낙 많았다. 이런 식의 패턴이 상당수 많은 급등주에서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냐?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 급등주, 요 패턴은 어디서 제가 발굴을 했을까요? 주로 과거에 급등했던 주식들로만 가지고 이 전략을 찾아낸 거죠. 실제 세계에서는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폭등을 하고 쫙 이렇게 있다가 올라서 여기서 이제 샀을 때 이렇게 죽어버린 종목들도 실제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누락을 시킨 거죠. 왜곡된 정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배제를 했고요. 또한 이제 짧은 기간의 성공을 가지고 이제 정확히는 그냥 짧은 기간만 근거로 제시하는 전략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5년 이내로 봤고요. 5년 이내 짧은 기간 동안의 성과만을 근거로 하여 장기적으로도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전략은 신뢰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운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책들도 좀 배제했습니다. 어떤 전략들을 주로 선택을 했냐면, 이 전략을 모든 종목에 적용했을 때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전략들로 선별을 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검증된 전략이어야 좀 더 믿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20년, 30년에 걸쳐
시장에서 검증된 전략은 시장의 각종 다양한 리스크들을 견뎌내고 얻어낸 성과일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이제 신뢰를 줄 수 있는 전략이라는 판단이 들어 장기간 검증된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성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제가 선택한 전략의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저작물에 명확한 설명이 존재해야 됩니다. 투자 전략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하고요. 원칙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같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제 가능성입니다. 누군가 데이터를 제공받는다면 그 결과 나오는 포트폴리오 아웃풋이 모두가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제 가능성이 떨어지면 전수할 수 있는 지식으로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복제 가능성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객관성과 합리적이죠.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었다 라는 이런 단순한 문구보다 누가 들어도 그러면 회사가 굉장히 괜찮은 게 맞지 라고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원칙으로 구성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이 좀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단순성입니다. 전략이 너무 복잡하지 않고 간결할수록 오히려 저는 적어도 중장기 투자하는 주식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전략은 만약에 그게 실전에서 검증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백테스팅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오버피팅된 전략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지나치게 복잡해 버리면 투자 자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전략들은 중에서 선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투자자들은 지금 제가 떠오르는 투자자들은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이들의 투자 전략을 합성해서 변형한 전략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설명해 볼 생각이고요. 뭐 되게 유명하신 분들 있죠. 피터 린치부터 시작해서 뭐 마틴 주웨이그, 조셉 피오트로스키, 케네스 피셔, 벤자민 그레이엄, 그리고 조엘 그린블라트 같은 투자자들의 철학과 전략을 분석할 거고요. 마크 미너비니, 이거 한국에서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이 대가들 각각은 모두 각자 서로 다른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도 꽤 다채롭습니다. 근데 그들의 투자 방식이 다르지만 모두 오랜 시간 검증된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각자의 철학이 어떻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으로 이어졌는지 집중을 함과 동시에 나라는 투자자는 어떤 투자 전략이 좀 잘 어울리는지도 함께 보시고 생각하면서 이 컨텐츠를 보셨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의 반응을 봐서 추가를 계속할 생각이고요. 제가 하는 이 컨텐츠들의 반응이 괜찮다 싶으면 이제 그냥 계속 해볼 생각이고, 아니다 싶으면 역시 회사 일이나 학교 강의에 좀 더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수많은 이제 투자 천재들, 투자 구루들이 있는데 순서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는 이제 저는 투자 전략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와야 되는 대상은 구체성과 개량화,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전략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명확하게 정의되고 개량화 가능한 전략은 이 초보 투자자나 시스템적으로 활용하려고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바로 적용도 할 수 있고 더 이해시키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워렌 버핏 같은 분의 투자자는 그 버피스 알파라는 그 논문에는 전략이 있지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고 추상적인 문구도 굉장히 많이 쓰시기 때문에 개량만으로 헤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뒤로 보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있다면 이제 더 많이 다뤄볼 생각이고, 이 각각의 투자자들의 전략을 한번 섞어 보는 컨텐츠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누구를 볼 거냐? 조셉 피오트로스키 교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조셉 피오트로스키 교수는 실전 투자자는 아니고요. 스탠퍼드 대학 교수로서 주로 회계학과 재무를 연구했던 학자죠.
이분이 말한 그 투자 전략을 모르는 분이 주식 퀀트 중에는 별로 없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의 논문이 너무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에 발표한 그의 논문은 제목은 이렇고요. 그는 여기서 이제 단순히 이론만을 제시한 게 아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골라내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F스코어라는 지표는 재무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을 선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뭔가 개량적인 정보로 이미 발표된 정보만을 활용하는 것은 백미러를 보는 것과 같다. 저는 그거만큼 헛소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단서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한 게 이 논문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재무 데이터를 보는 것도 미래 주식 수익률을 예상하는데 충분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된다. 그것을 검증한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조셉 피오트르스키는 과거, 현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향후 미래의 주식 수익률을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이번에 이익이 잘 나왔네, 안 나왔네, 매출액이 잘 나왔네, 안 나왔네, 이 정도로 분석한 건 아니겠죠. 무언가에 대한 단서를 찾고 그 단서에서 무언가 개선이 된 여지가 있으면 이것이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어떤 지표로 본 것이고 그 지표가 뭔지에 대한 리스트업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저평가 여부를 PBR 하위 20%로 봤습니다. 그리고 F스코어라는 건 뭐냐면 총 9가지의 조건을 테스트해서 9개 중에 몇 개를 만족했느냐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9점 만점으로 이제 계산을 했고요. PBR 하위 중에 F스코어가 높은 종목들을 투자하도록 했고 그렇게 했을 때 향후 미래 주식들의 수익률이 좋았었다. 실전에서도 그런 것 같다 라는 반응을 얻었던 것입니다. 전략 자체보다는 이 전략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개의 조건을 뽑아냈고요. 이 4개의 조건은 수익성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인지를 보는 것이고요. 네, 기업이 자산을 활용해 일단 이익을 내고 있냐 안 내고 있냐 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여도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뭐 유형 자산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재고를 너무 많이 샀든 아니면 매출 채권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돈을 너무 늦게 받게 되었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오트로스키는 현금도 잘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영업연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큰지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회계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발생 회계주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들어온 현금과 실제 벌어들인 이익과는 미스매치가 나는데 영업 현금 흐름은 보통 단기 순이익보다 큰 게 보통의 회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 공장이나 무형 자산 그런 것들은 보통 상각을 하는데 상각을 할 때 실제 현금이 유출되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양이 꽤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업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큰 게 정상인데 지금 정상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전년 대비 ROA의 증가 여부는 뭘까요? 전년 대비 ROA 개선 여부는 기업의 수익성이 좀 작년보다 올해 향상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4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보는 거는 이제 F스코어 중 안정성과 관련된 9개의 조건 중에 3개를 이제 가져오러 왔고요. 첫 번째는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이 재무 안정성이 작년보다 높아졌는지. 이게 당연한 게 앞에서 수익성이 되게 좋아졌으면 어찌됐건 회사 자산에서 현금 비중이 늘어났을 거잖아요. 들어온 현금이 있고 돈을 많이 벌었고.
그러면 당연히 자본이 늘어나고 안정성이 올라가겠죠. 또한 이제 그렇게 돈을 잘 벌게 되면 부채를 또 갚을 수도 있잖아요. 부채를 갚는 그런 모습의 회사가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또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졌겠구나. 기업의 유동성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거 1년간 신규 주식 발행을 안 했다. 일단 신규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본 구조가 꽤 안정적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입니다. 어디 너무 투자해야 될 곳이 많은데 우리가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다면 부채를 늘리거나 이건 기존 주주들한테 돈을 받는 거죠. 어쨌든 두 곳 중에 한 곳에서는 자본을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다.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안정성 파트에 넣어가지고 요 세 개의 지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9개 조건 중에 두 개 남았죠. 두 개는 첫 번째는 뭐냐면 효율성이 회사가 전년보다 올해 증가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매출 총 이익률의 개선 여부인데요. 매출 총 이익률은 뭐에 달려 있냐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에 달려 있고요. 원가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데 매출 총 이익률이 개선됐다는 것은 기업이 원가 절감을 하거나 판관비 절감을 하거나 아니면 매출액이 같은 원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단순히 수익성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더 관련도가 높아서 경영 효율성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고 이게 개선됐다는 것은 물건을 하나 팔았는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효율성에서 자산 회전율인데요. 자산 회전율은 기업이 매출액을 이제 총 자산으로 나눈 거죠. 보유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매출을 창출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산 활용의 효율성이 높다는 거, 그게 개선이 됐다는 거는 같은 자산을 가지고, 같은 단위 자산을 가지고도 더 많은 매출을 만들 만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합니다. 물건 하나당 더 많은 돈을 벌었고 물건을 더 많이 팔았다. 그러면 회사는 당연히 전년보다 좋아졌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나온 9개의 조건이 골고루 만족하는 기업은 당연히 작년보다 올해 재무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자, 이 논문에서 말하는 함의는 또 하나의 함의는 이겁니다.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된 기업은 향후에도 그 상태를 더 괜찮은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좀 있다.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 PBR 주식들의 성과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지표가 갖는 약점이 좀 있거든요. 단순히 저 PBR 주식만 가지고 투자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기업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으로 투자하기는 논리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F스코어라는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 잘 걸리더라. 안정성은 가격의 저렴함, 그리고 성장성은 이제 F스코어로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조셉 피오트르스키 교수의 논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정확히 논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일단 F스코어의 성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턴어라운드라는 점수로 환산을 했고 9점 만점. 그리고 얘를 8점 이상으로 세팅을 하고요. 뿌리는 거. 자, 그리고 국가는 우선은 한국을 해볼까요? 한국을 해보고요. 비용은 0.6, 매매 비용은 0.6, 그리고 1년에 2번 리밸런싱, 스탑 로스 조건은 없이 하기로 했고요. PBR 하위 20%였죠. 북투 프라이스. 얘가 PBR의 역수, BPR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상위 20%로 세팅을 해놓고 전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프라이어리티는 relative부터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PBR 요 조건이 하위 20%, 반대로 말하면 BPR 상위 20% 기업들을 골라내는데 그 골라낸 기업들 중에서 20% 중에서 턴어라운드가 8점, F스코어가 8점 이상인 종목들을 골라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만약에 앱솔루트로 바뀐다. 그러면
턴어라운드가 8점 이상인 종목들이 얘도 꽤 많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PBR이 하위 20%인 종목을 골라야 되겠다. 그러니까 순서가 뭐가 먼저냐를 따져서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확히 그 논문대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 될 거고요. 한국에 이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어떤 종목들이 현재 편입이 됐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백테스팅 버튼을 누르면 이 전략의 성과가 이제 평가가 되는데, 파란색이 이 전략을 매 반기마다 투자했을 때 그 누적 수익률을 그린 게 파란색이고요. 노란색이 이제 코스피 200 지수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연한선 22.8%, 연한선 5.8%가 이제 코스피, 이 전략은 연한선 22.8%, 누적은 6,618%. 언제부터 백테스트를 시작했냐면 2004년 4월 30일부터 6개월 단위로 계산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왔는지도 한번 볼까요? 이런 백테스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과거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종목들을 당연히 다 포함을 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데이터를 활용해야 됩니다. 2004년 4월 30일이면 2004년 4월 30일에 가용한 데이터를 써서 이 점수들을 다 환산을 하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종목들이 편입이 됐었다. 얘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 얘를 보는 이유는 일단 데이터 검증 차원도 있지만, 어떤 종목이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났고 어떤 종목이 가장 안 났고 그 기간은 언제인지를 개별 종목 단으로 보는 것도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 지금은 없어진 회사네요. 울트라 건설이 이제 마이너스 73%, 좋다고 해서 편입을 시켰는데 마이너스 73이 난 적이 있었다는 게 2014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전략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 주식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요게 좀 중요한데, 저는 어떤 전략이든 현재에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냐 없냐,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요. 자, 보시면 이 전략 같은 경우는 2008년 이전에는 연환산 수익률이 64.5%였습니다. 지금 보면 22.8%인데 언제 수익률이 많이 나왔냐? 사실은 2008년 이전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코스피도 연환산으로 23.1%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7%,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9.1%, 그리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연한산으로 19.3% 수익을 내고 있고, 어쨌든 코스피보다는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22.8%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08년 이전은 뭘 해도 사실 좋았던 시기였어요. 이때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권위를 가졌던 시대였죠. 그럼 이 전략이 성과가 좋은 걸까요, 이게?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자, 한국에선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본토인 미국에서는 성과가 어떠했을까요? 미국에서도 시장보다 좀 아웃퍼폼을 했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일본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은 특히 좀 더 괜찮았었고요.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 전체 주식이 아닌 S&P 500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란 선이 이 전략의 성과이고, 노란 선은 S&P 500 지수의 수익률입니다. 언제부터 안 좋아졌냐면 2018년, 2019년부터 이 전략은 이 S&P 500 지수를 앞서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 전체 주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S&P 500에 소닥되는 그 500 종목만을 대상으로 성과가 좋지 않다는 뜻인데, 앞에서 봤던 꽤 그 매력적이었던 그 수익률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추정컨대 이 종목의 상당수 수익률은 S&P 500에 편입되지 않았던 종목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작은 종목들이죠, 성과가 나온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 300 종목을 대상으로 여기는 오히려 언더퍼폼을 했죠.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략의 약점은 대형주에, 그러니까 누구나 익히 아는 종목에
이 전략을 평가해서 이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미래 수익률에 대한 예측도는 높지가 않더라. 그럼 이 전략은 어디에 적용하는 게 맞냐? 예,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에서 대부분의 수익률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전략을 투자할 때는 유동성, 이 회사가 충분히 내가 살만한 유동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약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확실히 이제 탑픽스 500, 제가 지금 탑픽스 500을 했고요. CSI 300, 이건 중국이죠. 300 등등 그 국가에서 대형주 이런 거에 적용을 했을 때는 원래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 나온 게 거짓되진 않았는데 실전에서 쓰기에는 그런 한계가 있다. 특히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사용하기에는 아마 이거 지금 한번 종목을 볼까요? 한국에 있는 종목 중에 좀 작은 애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시가총액이 몇백억 단위에서 고작 몇천억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회사들, 아마 이제 거래 대금도 굉장히 작을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절반 이상 이제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개념상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저평가돼 있는데 괜찮은 회사가 대형주에는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쳐다보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종목이 눈에 잘 띄일 리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런 아주 소형 종목 중에서 성과가 나왔다. 이게 이제 이 전략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전략 자체는 맞았다. 그리고 국가별로도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성과가 나오는 전략이었다. 타이완, 뭐 인도 해볼까요? 인도에서도 당연히 잘 나왔겠죠? 전략 자체가 꽤 유용하니까. 그만큼 괜찮은데 주의해야 될 거는 아주 이미 유명한 주식에 얘를 적용을 했을 때는 성과가 잘 나오지 않더라. 그리고 대부분의 전략의 성과는 네, 소외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에서 나왔다.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자 보세요. 회계이익이 없을 것, 총자산 회전율 증가, 캐시플로우가 플러스. 요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F 스코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총 9개였죠. 각각의 질문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회계이익이 없을 것. 요건 뭐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높을 것이라는 뜻인 건데, 그럼 이제 yes or no 조건이잖아요. 그럼 yes인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고 그걸 통과하지 못한 포트폴리오가 있을 텐데 두 개의 연환산 수익률의 차이가 플러스 2.3이다. 그러면 yes인 애가 no인 애보다 수익률이 더 좋다는 뜻이고, 이 질문 자체만 따로 띄어서 봤을 때 얘는 의미가 없지 않은 괜찮은 질문일 수 있다라는 거를 평가를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9개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저는 이제 실제 어떤 책을 보거나 전략을 테스트할 때 좀 분해해서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전략의 F 스코어가 왜 미국에서는 유독 또 특히나 대형주에서는 잘 안 됐을까라고 봤을 때 그 약점이 이런 면에 있지 않을까, 이런 면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특히 한국에서는 유동 비율의 증가라는 게 크게 먹히지 않았던 질문이었다는 거고, 부채 비율의 하락, 이것도 한국에서는 잘 먹히지 않았다는 거고, S&P 500, 나스닥, 일본, 중국 이 다 잘 먹히지 않았던 장기 부채 비율이 하락했다라는 이 질문 자체는 크게 좋지 않은 질문이었다고 이제 얘기가 되니까, 이 전략의 약점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 이제 다른 걸로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이걸 빼든지 하는 식으로 전략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바꿔서 구성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두 번 클릭을 하면 그래프가 이제 나와서 패스, 요 질문에 대한 예스를 한 종목들의 수익률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실패, 페일 한 종목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S&P 500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요 관점으로 나중에 다른 전략들을 살펴볼 때도 한 번씩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뭐 더 최적의 조건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논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구현을 해서 보여드렸고, 자, F스코어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F스코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여기 이제 구글의 검색 결과인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워낙에 유명하고 또 구현 난이도가 비교적 굉장히 낮은 스코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들도 많으니까 한 번쯤 여러분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어느 정도 점수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F스코어를 하나씩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편은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 그리고 피터 린치 이런 쪽으로 이분들을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예, 계속해서 이 시리즈는 반응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